네, 안녕하세요. 계리직, 구급 계리직 심화문제 특강 한국사를 맡게 된 윤하문입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사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왔을 텐데, 정말 마지막, 정말 심화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까지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강의로 이번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냥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관련돼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과 사료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심화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어떤 과정으로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역사 과목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단순 암기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암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면 고득점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 그럼 암기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암기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공부법, 공부 방법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득점이 가능한 것은 언제냐? 자, 우리가 요런 단계가 있어요. 자, 지식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적용과 분석, 그 다음에 종합평가. 자, 종합평가. 이렇게 해서 총 6단계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 지금까지 어쩌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구나, 여기까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고득점은 불가능하다. 네. 여기까지는 고득점은 불가하다. 기본적으로 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마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그런 사람들은 이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고득점이 가능한 것이지, 이 지식과 이해, 그쵸?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암기하고 그게 왜 일어났는지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문제가 풀리느냐, 고득점이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보통 최고 노력해도 약 70점에서 80점. 이건 여기에 만점이에요. 이 정도로 공부했을 때 7, 80점이 나. 이거 여기에 만점인 거. 이렇게 공부했을 때. 그럼 나머지 20, 30점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사실은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 능력이 있어야만 국사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실제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약 20점에서 30점 정도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20, 30점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사실은 사료 분석이죠. 그리고 예전처럼 문제 자체가 아마 제가 볼 때 계리직도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겁니다. 이번 시험부터도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단순 암기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을 이렇게 찾는 형태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료 자체를 분석하는 능력. 그쵸? 사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료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잘 문제가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지만 분석력, 이 분석력을 가지고 거꾸로 그 부분을, 그 사료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분석력을 토대로 한 지식 이해가 쌓여야만 이게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문제는 지식, 이해, 분석 요 세 가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요 고차원적 사고력이 없으면 역사 과목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심화 문제풀이 특강에서는 기본적인 시대사의 흐름을 잡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시대사의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식은 요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식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분석,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특히 무엇을 기초로 해서? 사료 분석을 통해서. 네. 사료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사료를 통해서 분석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통 우리가 보통 낚시질이라고 하죠. 낚시질을 하는, 그쵸? 낚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자,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시기예요? 빗살무늬 토기는. 그쵸? 신석기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빗살무늬 토기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유적지가 발굴이 되는데 빗살무늬 토기에 탄화된
탄화된 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문장은 그러면 다음 시기와 이런 그 어떤 사료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기를 언제로 볼 거예요? 아, 빗살무늬통이 당연히 신석기니까 신석기잖아요. 이러는 순간 시기를 잘못 잡은 게 되는 거죠. 왜? 변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가 시작되면서 변홍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빗살무늬통에는 신석기 때부터 사용돼서 청동기 때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그쵸? 근데 변홍사 자체는 청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 이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땐 이것은 분명히 청동기인데 여러분 눈에는 이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석기로 답을 찾겠죠. 그럼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집중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수업으로 그 한국사 심화 문제풀이 특강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교재,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겠는데, 교재 그 한국사의 바른 이해해서 2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한국사의 바른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한국사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에 관련된 거. 이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1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여기서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알겠죠? 확인하고 가겠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는 뭐냐? 바로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자, 요 문제는 나올 확률이 50%, 안 나올 확률이 50% 이래요.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로 보는 사실로서의 역사. 그쵸?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학자가 누구냐면 랑케가 되겠죠. 랑케. 그쵸? 자, 분명히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그대로의 역사, 객관적 역사를 뜻하는 말인데 객관적 역사를 뜻하는 건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바로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 그쵸?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배제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인 역사를 뜻하는데 그 말은 결국은 역사가에 의한 어떤 주관적 해석 부분, 이 부분이 배제되어야 된다.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알겠죠? 이런 의미로서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쵸? 자, 이걸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E.H. 카죠. E.H. 카. 그쵸? E.H. 카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E.H. 카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뜻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의 사실. 그쵸? 그럼 이 현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사가를 뜻하는 거예요. 역사가의 이 과거의 사실을 보고 무엇을 하는, 판단하는 어떤 주관적 해석. 그쵸? 이 부분도 역사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기록은 누가 하죠? 바로 역사가 스스로 기록하나요? 분명히 이 과거의 사실이 누군가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그 기록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은 이렇게 과거에 진짜 있었던 일이냐, 과거의 어떤 사실로서의 역사로서 인식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으로서의 인식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맞냐?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거. 그쵸? 근데 최근에 경향성은 어느 쪽이다? 바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때 쳐들어왔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로서의 역사적 기록인 거예요. 그쵸? 사실로서의 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민족의 민족적 영웅은 이순신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역사서에. 이 부분은 무엇이다? 이순신에 대한 그 역사서를 쓴 사람의 어떤 주관적 해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건 사실로서의 역사고, 임진왜란의 역사적 영웅은 이순신이다. 이런 표현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뜻하는 거죠. 즉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 한국사의 바른 이해 부분을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자, 하나 또 주의할 점. 자, 우리가 문제 안에서도 보겠지만 이 표현은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고려시대에 김부식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그쵸? 이 사람이 쓴 게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뭐죠? 예, 삼국사기죠. 근데 고려시대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불교시대였었어요. 근데 김부식 자체가 유학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불교에 대한 기록이 없다. 불교에 대한 기록이 없다. 네, 기록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불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것은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일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면 김부식에 의해서 쓰여진 삼국사기라는 역사서 자체에는 김부식의 사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김부식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냥 딱 보기엔 없네? 사실이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문장의 본질적인 거. 다시 말씀드리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불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 표현은 김부식의 어떤 사관에 의해서 삼국사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 김부식의 사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즉 김부식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김부식의 주관적 사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불교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말은.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부분들 정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 이 부분인데,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다음과 같은 주장에 가장 적합한 역사서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쵸?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 말은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뜻이고요. 그 뒤에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쵸? 과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밝혀내는 것을 자신의 지상의 과제로 삼아야 되며, 그러니까 역사가 자체의 주관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어떤 주관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야 한다. 그쵸?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뜻이다? 역사가의 주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으로서의 역사다?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알겠죠?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궁예와 견훤의 흉악한 사람됨이, 자, 흉악한 사람됨, 이것은 뭐 한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역사적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어찌 우리 태조와 서로 겨룰 수 있겠는가?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주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자체를.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냥 그때 그 사실을 그냥 이야기했죠. 그쵸? 여기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은 그냥 과거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무엇으로서의 역사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이것은 그래서 정답이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력이 키워져야 돼요. 묘청 등의 승리하였다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사건을 어찌 1000년 내 제1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신채호가 이야기한 거죠. 신채호라는
그러니까 역사가가 무엇을 한 것이다.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뭐 한 것이다.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주관적으로 뭐 한 것이다. 이것은 평가한 것이다 이거죠. 평가를 하였다 이거죠. 평가를 하였다는 얘기는 역사가로서의 신체의 생각이 담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무엇이 된다?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역사가의 주관이, 즉 역사가의 주관이,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잡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은 신채호라는 역사가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무엇이 된다?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 즉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역사적 판단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문 이분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였기, 그러니까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바로 발해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 해석,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결국 뭐가 되는 것이다?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렇게. 그쵸? 네. 이 글을 쓴 사람의 주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알겠죠? 그게 바로 요 문제, 요 파트의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다음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의 두 가지 의미 해가지고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로서 랑케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는 실제 본래 있었던 그대로의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쵸? 이 안에 역사가의 주관 해석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라. 역사가 그 안에 자기의 주관을 넣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역사는 정치적, 실용적인 의도로 쓰여져서는 안 되며 정치적, 실용적인 의도가 곧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에요. 그게 들어가면 안 되며 오직 객관적, 역사적 사실만을 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랑케의 주장으로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나 이제 최근에 어떤 경향은 이쪽 부분만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주관적 의미의 역사, 요 부분을 같이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다? E.H. 카의 주장이죠. 역사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 말이 들어가 있잖아. 자신의 생각으로, 예? 자신만의 뭐를 만든다? 사실을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신이 누구냐면 역사가예요.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역사가 자신의 생각으로 역사가 자신의 사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은 있어도 역사가마다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어떨 수밖에 없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역사 자체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바로 E.H. 카의 주장이다라는 거. 그쵸?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여기서 말하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거는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재는 바로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게 바로 E.H. 카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콜링우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 누구에 의해서? 역사가에 의해서. 이런 뜻이죠. 역사가에 의해서. 그쵸? 그 다음에 크로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술되는 사건이 아무리 먼 시대의 것이라 할지라도 역사에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현재의 요구 및 상황이며 누구에 의해서? 역사가에 의해서. 그쵸? 시대정신이 반영되며 사건은 다만 그 속에서 메아리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어떤 역사적 사건은 그 안에서 어떤 주장을 표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역사가의 주관을 강조하는 말이죠. 베어드도 역사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역사의 질서와 운동에 대해 하나의 신념을 표현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역사가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한다. 이거죠. 역사의 주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주관적 의미로서의 역사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객관적 사실로서 역사의 주관이 배제된 역사와 그 다음에 주관적 의미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은 몇 프로? 50% 정도 됩니다. 50%. 요 문제가 나올 확률은 50%인데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 역사가가 그 안에서 역사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건 무엇이 된다? 그건 무조건 네,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다음 중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하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역사가의 뭐가 들어가는 것이다. 예, 주관이 개입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쵸?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하고 맞는 거다, 틀린 거다. 결국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틀린 거죠. 정답이 1번이에요. 그쵸?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맞는 거잖아요. 그쵸? 나머지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쵸? 그리고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쵸? 왜? 그 사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역사가의 그쵸?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내용이죠. 역사가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관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개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쵸? 비판이 필요하다. 사료 비판이.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죠. 그쵸? 역사가의 그 안에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실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쵸?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랑케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E.H. 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역사가의 현재의 역사가였던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주관적 해석, 요 부분이 바로 역사 일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부터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보기 2에서. 자,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다.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쵸? 그렇지만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력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뭐다? 그때 당시에 이 역사서를 삼국지, 위지, 동인전이라는 역사서를 쓰는 사람의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 된다?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이 말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쵸? 천리에 있었다. 이건 그냥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하여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도 바로 무엇이다? 그 당시의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은 결국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바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 고려시대의 역사가였던 김부식의 주관적 해석이 어떻게 돼 있다? 들어가서 삼국사기라는 책이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불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관련된 기록이 없다. 이게 바로 사료 비판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된다?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역사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였다. 이 자체가 뭐예요? 고려사라는 역사서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의 역사가가 우왕을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이것도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디귿 니을을 보면 그러한 역사의 주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보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문헌 고증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하였다. 끝.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관적 해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알겠죠? 니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서 역사를 본기, 세가, 지휘,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것도 그냥 그 역사서에 대한 그냥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떻다, 역사가 어떤 주관이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된다? 사실로서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바로 기억, 니은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설명만으로 묶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편성이라고 하고, 그 나라만의 독특한 양식을 특수성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특수성을 찾는 거예요.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순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유럽도 다 똑같죠. 어떤 나라는 청동기,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발전했나요? 없잖아요. 이것은 세계 역사의 어떤 보편적 발전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세운 사람이 누구고? 바로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보편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대 사회의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이 있다. 이건 우리 불교만의 특징이에요. 우리 불교는 굉장히 호국적이고 호국 불교적이고 그다음 그러니까 호국적 성격이고 현세 구복적.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의 특수성. 그다음에 조선시대 농촌 사회에는 둘의 개와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였다. 이것도 우리만의 특수성이 되겠어요. 전근대 니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었다. 세계 보편적으로 전근대 사회라는 것은 신분제 사회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과 관련 있는 건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우리가 사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사관. 자, 역사가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책을 저술 또는 편찬하는가에 따라서 역사서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똑같은 고려시대이지만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와 승려였던 이련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 내용이 사뭇 다르죠. 그쵸? 네. 그런 걸 통해서도 이런 사관에 따라서 역사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역사책을 읽을 때 그 독자는 저자의 사관,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의 사관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이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입장에 따른 역사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랑케의 주장을 따른 역사 연구다. 사실에 기초한 연구죠. 그쵸? 사실로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사실로서 역사네요. 그쵸? 자, 일단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1, 2, 3, 4에서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려를 중세사회로 보는 근거를 찾기 위해 통일신라와 고려를 비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통일사의 사실과 고려시대의 사실을 가지고 역사가가 뭐 하는 것이죠? 주관적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1번은 바로 주관적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된다? 1번이 됩니다. 자,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 역사의 의미, 이 부분이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잘못 보는 순간 틀릴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정리해줬던 부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놓고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무역항인 당항성에 가서 그 토성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길이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이 토성의 길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km였다.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역사가 주관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고려시대 관료 중에서 과거 합격자와 문음으로 등용된 사람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뭐예요? 그냥 사실이죠. 정리했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인 서울 석천동 고분과 만주의 장군총을 비교하였다. 똑같은 비교지만 유물을 비교하는 것은 그냥 그건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인 것이지 그 안에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비교하는 것은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달라요. 서울의 석촌동 고분이 만주의 장군총보다 어떠하였다? 우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쵸? 역사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요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넘겨서 자, 선사시대의 전개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의 전개인데 자, 구석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 우리가 보통 이 선사시대를 정리를 할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사시대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자, 구석기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신석기가 있죠.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가 있죠. 청동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쵸? 자, 보통 우리가 구석기 하면 뭐를 사용했었다? 자,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쵸? 가공을 하지 않았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신석기는 뭐를 사용하였다? 바로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이때는 이제 그 도구 자체를 가공하였다. 그쵸?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뭐를 사용하였다? 청동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청동 자체가 아주 귀했다. 그래서 청동제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청동을 사용하는 방법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어왔다? 바로 북방민족으로부터 들어왔다. 그쵸?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북방민족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그 유물들을 보면은 북방식 고인돌, 북방식 동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비파형 동검을. 그쵸? 이게 바로 청동 사용 방법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어왔다? 바로 북방민족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 귀했기 때문에 이건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었기 때문에 청동제 농기구, 농사 지을 때 이때 이제 벼농사가 시작되는데 청동제 농기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 가면서 철기 시대, 이 철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그 춘추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 때 바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한다? 철을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오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철 사용 방법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맞다. 알겠죠? 근데 철 자체는 어땠다? 매우 흔했다. 여하튼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 요 자체는 매우 흔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때는 바로 철제 뭐가 있다? 농기구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도구 정도로 구분하는 문제. 요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죠. 그쵸? 요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일단 그렇지만 지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그 당시의 생활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생활상 하면은 우리가 뭘 보면 될까요? 의, 그리고 식, 그 다음에 주.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았느냐 이걸 보면 돼요. 그쵸? 구석기인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이 당시가 빙하기였기 때문에 바로 동물 가죽을 입고 살았어요. 동물 가죽. 그쵸? 예. 왜 이렇게 따뜻한 걸 입고 살았느냐. 당시에 빙하기였다. 그쵸? 구석기는 다 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밍크 코트 같은 걸 입고 살았다는 얘기니까. 그쵸? 자, 식.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얘네들은 사냥과 그쵸? 채집과 어루 활동을 통해서 식량을 수급하였다. 이것은 자연에서 직접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경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경제 체제였다. 생산경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는 어떻게 됐느냐? 어디서 살았냐면 바로 이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동굴이라든지 막집, 대충 지은 집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구석기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얘네들은 바로 불과 뭐를 사용하였다? 언어를 사용하였고, 그쵸? 식량을 따라서 무슨 생활을 하였다? 이동 생활을 하였다. 요 정도로 우리가 구석기에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 이제 기초 내용이에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구석기를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석기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자, 조금 있다가 띄워서 볼 텐데 바로 전기 구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구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리직을 준비하는 심화 문제풀이잖아요. 여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전기 구석기인들은 똑같은 뗀석기인데 이 뗀석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 도구가 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먹도끼가 하나 딱 있다. 이거는 주먹도끼는 만능 도구예요. 사냥할 때도 쓰고 조리할 때도 쓰고 모든 걸 할 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구석기 때는 도구 자체가 사용 도구, 뗀석기로서의 사용 도구 자체가 무엇이었다? 미분화 상태로서 만능이었다. 그쵸? 근데 이게 중기로 가고 후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 똑같은 뗀석기가 어떤 것은 사냥 도구, 또 어떤 것은 뭐 조리 도구, 그쵸? 어떤 것은 또는 이제 공구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러니까 초기에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먹도끼고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긁게, 찢게, 밀게, 자르게, 그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쓴배 찌르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은 구석기, 즉 뗀석기가 분화되었다. 사용 방법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이제 구석기를 구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당시 뗀석기를 어떻게 제작하였는지 이 방식을 가지고 구석기를 구분한다라는 거. 요거 자체로 그냥 시험지를 낼 수가 있어요. 구석기 하나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요 문제가 나와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의의는 무엇이냐? 신석기 시대는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무슨 시기로 넘어왔다, 이제는. 그쵸? 뭐 이제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를 거쳐서 이제 후빙기로 넘어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따뜻해지니까 무엇을 제조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의복을 제조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의복 제조의 근거로서의 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되는 거죠. 뼈바늘. 그쵸? 요 두 가지가 이제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서 대표적인 의복 제조와 관련이 있어요. 의복과 이제 그물을 제조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면, 자, 요때 우리는 무슨 혁명을 알고 있느냐? 신석기 혁명을 알고 있어요. 신석기 혁명. 요거는 바로 무슨 경제에서, 자연경제에서 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생산하는 생산경제 체제로, 그쵸? 생산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단어? 레볼루션이라는 어떤,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겁니다. 그쵸? 이 신석기 혁명은 결국 무엇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다. 바로 농업, 그쵸?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농경 시작. 근데 여기서의 농경은 무엇이었다? 아직은 벼농사까지는 아니었고 밭농사 중심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밭농사 중심. 아직까지는 식량이 부족하여서 어로와 사냥, 그러니까 채집 이런 것들을 병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 그 다음에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식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바로 집터도 어디였냐면 강가나 해안가에 위치를 했었고 원형 움집 형태를 띠고 있었다. 원형 움집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원형 움집의 중앙에 무엇이 있었다? 바로 화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덕. 그쵸? 화덕. 불뗀 흔적이죠. 이게 바로 이 신석기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 철기를 준비할 때 의식주, 그 다음에 특징, 유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의식주, 그 다음에 특징, 유물 이렇게 5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신석기 지금 이제 주까지 봤죠.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농경이 시작되면서 바로 목축이 같이 시작이 되었고, 그쵸? 그래서 무슨 생활이 가능해졌다? 바로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는 뭐를 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바로 신석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유물도 한번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물. 아까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다양한 도구로 사용됐던 주먹도끼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조리도구로 썼던 긁게, 찢게, 뭐 자르게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냥도구로 쓰였던 쓴배 찌르게, 쓴배라는 건 자루를 뜻해요. 쓴배 찌르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 뭐가 있느냐? 자,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제 저장 도구가 필요해졌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바로, 이른 민무늬토기라든지, 이른 민무늬토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덧띠토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빗살무늬토기.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된다. 신석기를 대표하는 바로 토기가 빗살무늬토기죠. 그쵸?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락바퀴와 뭐가 있다. 바로 의복제조의 근거로서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의 특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자, 청동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의 의부분은 의미가 있느냐?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사실 철기시대의 의부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과 관련 있는 것은 구석기와 신석기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다? 식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 그쵸? 자, 청동기의 식. 청동기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 시작되었다? 이때 바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 벼농사는 바로 무슨 농사를 뜻하는 것이다? 바로 논농사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뭐가 가능해졌느냐? 바로 잉여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잉여 생산. 잉여 생산에 따른 이제 먹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무엇이 발달하였다? 이때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계급 사회로 넘어가는 게 바로 무슨 시대다? 바로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청동기 시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디서 살았느냐? 이제는 위험한 강가나 해안가 여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였다? 바로 지상 가옥화되었다. 지상 가옥화. 그쵸? 그래서 어디에 입지를 하였다? 배산 임수 지역에 입지를 하였다. 그럼 배산 임수 지역은 우리가 보통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죠? 그럼 이것은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은 거겠네요?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때 지금 청동기 시대인데 무슨 풍수지리설이 있어요. 얘네들이 가보니 위험한 강가나 해안가를 떠나서 가보니 그 지역이 배산임수 지형이었을 뿐이지 이것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지상가옥으로서 배산임수 지형에 취락이 입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청동기 시대의 배산임수 지형은 풍수지리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터에 화덕이 있는데 화덕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는데 중앙에 있었던 것이 어디로 가였다? 모퉁이로 이동하였다. 이 부분도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오면 이제 청동기 시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사실은 특징하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바로 벼농사가 시작이 되고 잉여 생산에 따른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특징은 이게 핵심이에요. 벼농사 시작과 함께. 그러면 요때 이제 대표적인 유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유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급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계급 발생의 근거로서 무엇이 있다? 바로 고인돌이 있다. 그쵸? 지배층의 무덤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무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돌렬 무덤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당시가 청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동과 관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파형 동검. 그쵸? 그 다음에 거친무늬 거울. 그쵸? 요런 것들이 이제 이 청동과 관련이 있어요. 알겠죠? 네. 이러한 비파형 동검, 이제 거친무늬 거울, 청동, 방울, 이런 것들이 이 청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가 이제 이 청동기 시대와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요 벼농사와 관련해서 벼농사가 시작이 됐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청동기 농기구는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시기에 벼농사를 지을 때 도대체 무엇을 썼느냐? 청동제 농기구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대표적인 벼농사 도구로서 바로 간석기를 사용했는데 그 간석기로서 뭐가 있다? 바로 반달, 돌칼.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동기 하면 바로 이 반달, 돌칼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반달, 돌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철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요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식은 이때는 뭐가 발달한다? 바로 벼농사가 더욱 발달하죠. 벼농사가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철제 농기구. 그 전에는 간섭기를 사용했지만 이때부터는 뭘 사용했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가 이제 사용됐기 때문에 변홍사가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그쵸? 네. 특징. 요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는. 알겠죠? 네. 여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정도 알아두면 되냐면 바로 변홍사가 어떻게 되었다? 네. 발달을 하였다. 그쵸? 그리고 철제를 이용한 철제 농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뭐가 많았다? 그만큼 전쟁이 많았었다. 철기 시대로 넘어가서 엄청나게 전쟁이 많아지는 거죠. 바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도 이러한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신석기와 어디를 구분할 줄 아느냐, 청동기를 구분할 줄 아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의 내용, 청동기의 내용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둘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8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8페이지. 자, 선사시대의 전개에서 구석기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석기 자체를 우리가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나눌 수 없다면 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죠. 그쵸?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면 전기, 중기, 후기의 세 가지 시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 바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를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를 보면 전기 구석기의 도구는 그냥 만능 도구였고 갈수록 그 사용 용도가 세분화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에 자 상원 검은모루 동굴, 그 다음에 연천 정곡리,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 등이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이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중기에는 쇠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돌날 격지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언제다? 바로 이것은 여기선 지금 중기 구석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기 구석기가 아니라 바로 언제다? 바로 이거는 후기 구석기다. 구석기 후기 또는 후기 구석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쇠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들었던 시기는 바로 후기 구석기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네,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전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거는 이거예요.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눴을 때 이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같은 주먹찌르개, 그쵸? 주먹도끼와 주먹찌르개 같은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이때는 아직 분화가 안 됐던 거죠.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분화가 되는 거라고 했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 문제만 보면 구석기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도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대의 특징. 자, 어떻게 나눴어요? 바로 전기 구석기, 그 다음에 중기 구석기 또는 후기 구석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쵸? 이걸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다? 바로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눴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시기에 석기를 다듬는 방법을 보면 이때는 한 개의 큰 석기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다. 분화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두 번째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돌을 가지고 잔 손질을 하여 석기를 만들었으므로 크기는 작아지고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가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중기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여기서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세분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쵸? 어느 정도 무엇을 하였다?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돌을 가지고 잔손질을 하였다. 그쵸? 이 부분이 나오면 이게 무엇이다? 바로 이제
중기구석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후기구석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자, 후기구석기를 보면은 쐐기 등을 대고, 그쵸? 예, 같은 형태의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드는 데까지 발달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언제가 된다? 바로 후기구석기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후기구석기구나. 그쵸? 요렇게 이제 석기를 다듬는 어떤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을 하였다. 대표적인 유적지를 보면 전기의 유적지는 바로 평남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과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 정곡리 동굴.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전기 구석기의 그 유적지가 되겠죠. 그리고 중기 구석기는 어디다? 바로 함북 웅기군의 굴포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구의 상무룡리. 여기는 이제 중기 구석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남 공주 석장리 있죠. 예, 많이 들어봤죠? 예, 석장리.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왔던 단양 수양계. 여기는 이제 후기 구석기의 유적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평남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에는 동물 화석과 차돌로 만든 무엇이 발견이 되었다? 주먹도끼. 그래서 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글개, 망치 등의 석기가 발굴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연천 정곡리가 한탄강 유역이죠. 네. 그쵸? 네. 유럽 아슐리안계의 전형적인 주먹도끼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주먹도끼가 사용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구석기 전기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석기 중기를 보면은 이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글개. 그쵸? 뭐 색이개.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 박편석기 이런 게 있어요. 박편석기. 그 다음에 외날집게 등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고 있다. 두만강 하구에서 맘모스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문화층도 여기서 확인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도 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낼 수가 있어. 이 부분을 통해서 함북 웅기군의 어떤 굴포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여기가 지층인데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지층이 있는 거예요. A층, B층, C층. A층은 당연히 무슨 시기가 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B층에는 신석기 시대. 그 위는 청동기 시대.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 발굴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여기서 발굴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여기서 발굴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배민 모양의 밀개 외에 주먹도끼 등 다량의 출토되었다. 근데 주먹도끼는 전기지만 밀개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다? 이것은 이제 중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개, 색이개, 송곳 등의 출토가 되었다. 집자리와 불된 자리, 화덕이 있다. 중앙에. 그쵸? 이게 이제 공주 석장리 동굴이에요.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수양계 동굴을 보면 몸돌, 돌망치가 발견이 되었고 석기 제작소가 발굴이 됐어요. 어떻게 석기를 제작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쐐기 등을 대고 같은 형태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드는 그런 형태까지 발전하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양 금굴동굴은 약 70만 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쵸? 네, 이런 거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의 특징, 이렇게 해서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을 보면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번 문제는 이제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걸 찾는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어땠다? 그쵸?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은 없었죠. 지배계급이 없었어요.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에 토기도 발견되고 있다. 그쵸? 이름 민무늬 토기라든지 덧띠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선 시대의 토기예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부족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단위로 하였다. 그쵸? 씨족 중심의 부족사회였어요. 그 다음에 4번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사냥도구로 글개, 밀개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개, 밀개, 그 다음에 자르개 이런 것들은 사냥도구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그렇죠. 조리도구였었다. 사냥도구는 무엇이 있다? 전기에 주먹도끼, 그 다음에 후기에 쓴배 찌르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냥도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은. 그 다음 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의 유적지와 그곳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부산 동삼동이라든지 제주도 한경 고산리 유적, 양양 오산리 유적 이런 데는 다 무엇이다? 다 신석기 유적지다. 그쵸? 이거 신석기 유적지예요. 여기서 이제 뭐 조개가면이라든지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청동기라고 돼 있죠? 네, 틀렸습니다. 기억은.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유적이라든지 연천 전곡리 유적, 공주 석장리 유적 이것은 구석기 시대 유적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 유적 이것도 신석기죠. 봉산 지탄리 유적, 그 다음에 김해 수가리 유적 전부 다 신석기 시대 이것도 맞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니은 디귿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쵸? 네 3번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신석기도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눠놨어요. 그쵸? 이 신석기 전기에 나오는 이름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석기 중기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 반드시 별표 쳐서 기억을 해두시고, 신석기 후기에 평저 빗살무늬 토기, 물결무늬 토기, 그 다음에 번개무늬 토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기도 순서가 있어요. 이름 민무늬 토기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이제 덧무늬 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 이후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온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별표를 쳐놔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문제 그래도 답은 몇 번이 되냐면, 일단 기억만 틀렸으니까, 네, 니은 디귿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그쵸?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물이 사용되었던 시대의 상황에 대하여 알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유물. 자, 주먹도끼, 그 다음에 이것은 구석기 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찌개, 그 다음에 찌르개, 밀개 이런 것은 중기 이후가 되겠죠. 그쵸? 여하튼 구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번을 보면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 당연히 구석기죠. 그쵸? 민무늬 토기는 언제다? 청동기 시대다. 이른 민무늬 토기는 언제다? 신석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이른 민무늬 토기가 신석기 초기. 그 다음에 중기의 빗살무늬 토기. 이거 다 전부 다 신석기 거고, 청동기에 가서 나온 토기가 바로 민무늬 토기하고, 미송리식 토기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씨족 사회를 중심으로 한 부족 사회였다. 이것은 신석기고, 집터의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대가 된다? 바로 원형 형태니까 신석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구석기가 이제 답이 되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문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08년 우정사업본부 기능직 10급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다음, 밑줄 친 A, B, C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층은 돌보습, 돌괭이 등 석기류와 빗살무늬 토기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늦은 거니까 이것은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층에서는 기둥구멍이 있는 장방형의 주거지에서 반달돌칼 끝났죠. 반달돌칼과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B층은 청동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C층에서는 철기로 만든 농기구. 그러니까 C층은 뭐예요? 철기 시대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주어진 문제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A층보다는 B층보다는 C층이 지표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게 A층이니까 A층, B층, C층. 이게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되니까 C층에 가까운 것은 C층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A층과 같은 식의 유적은, 이 말은 신석기의 유적은 주로 내륙에 산지에 분포하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가나 해안가에 원형 움집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륙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구석기 시대에는 처음에는 집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예, 썼으나 그쵸. 맨 처음 도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주먹도끼나 집게가 있었는데 여러 용도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나 점차 뗀석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용도가 뚜렷한 작은 석기들이 만들어졌다. 그쵸. 용도를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분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이제 구석기의 특징이었어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 이게 바로 뭐예요? 빗썰무늬 토기 같은 거죠. 네, 불로 구워서 토기를 만들었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신석기 시대에는 처음으로 도구의 사용뿐만 아니라 불도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했던 것은 구석기인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청동기 시대에는 사유재산 제도와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계급이 분화했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에 따른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역 니을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원전 8, 7세기 무렵은 언제냐면 바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 무엇이 바로 시작되었다?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그쵸? 벼농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무엇은 식량 채집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변화된 거다. 이게 바로 뭐다? 생산 단계니까, 채집에서 생산 단계니까 이것은 신석기 혁명을 뜻하죠. 청동기 혁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과 뒤를 이은 무엇을 대표적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청동기 문화. 황해나 어떤 내몽골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엇과 뒤를 이은 무엇을 대표하는 이렇게 돼 있죠. 비파형 동검과 그 뒤를 이은 세형 동검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청동이고 세형 동검은 사실은 이제 한반도의 독자적인 그쵸?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기술이 발달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쵸? 이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이 되죠. 초기 철기 시대에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그쵸? 청동기 문화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세형 동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무늬 거울. 그쵸?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푸집. 요 세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무엇이다. 초기 철기 시대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다라는 예가 된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사실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모습, 사회 모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태양, 물을 숭배하기 시작하였다. 샤머니즘, 영혼 숭배, 그 다음에 뭐 곰과 호랑이 숭배 이런 것들 이제 토템 사상이라고 하죠. 토템 사상. 그 다음에 자,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다? 원시 신앙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시 신앙 발생. 이 원시 신앙과 관련 있는 시기는 언제다? 이건 바로 신석기다. 그러면 신석기와 관련 있는 것을 이제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쵸?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밀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건 어느 시대다? 네, 구석기가 되겠죠.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 이건 어느 시대다? 신석기가 되겠죠. 돌칼로 이삭을 잘랐다. 이것은 청동기가 되겠죠. 고인돌 제작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으면 고인돌 나왔어요. 그리고 중앙에 화덕을 설치한 움집에서 생활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것도 중요한 건 중앙에 화덕을 설치했죠. 이것은 이제 신석기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고인돌 제작, 이것은 바로 청동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나의 시기로, 이게 맞는 문장이면 하나의 시기로 본다면 어느 시대로 봐야 된다? 청동기로 봐야 돼요. 왜냐면 청동기 시대 때는 중앙에 화덕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치만 신석기 시대에는 고인돌을 제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는 문장이라면 이거 자체는 청동기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 된다? 이게 신석기이기 때문에 바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쵸? 첫 번째 유물은 바로 의복 신석기 시대에, 이거는 신석기 시대에 의복이라든지 또는 그물을 제조할 때 쓰던 무엇이다? 바로 그쵸? 가락바퀴죠. 가락바퀴. 이거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뼈바늘이 같이 나올 수 있죠. 이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바로 신석기 시대의 의복과 그물을 제조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옆에 이렇게 막 빗금이 쳐져 있죠. 이렇게. 그쵸? 예.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쵸? 예. 이렇게 빗금이 쫙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게 무엇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석기의
신석기 대표적인 저장도구로서 바로 신석기 중기 이후에 등장한 빗살무늬 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빗살무늬 톡이다. 그쵸? 그러면 일단 공통적으로 당시의 사회 모습이니까 뭘로 풀어야 된다? 이거 신석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신석기 정착생활 했죠. 그쵸? 사회재산은 언제 발생하였다? 청동기 시대에 발생하였다. 원시적인 수공업,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의복제조죠. 이거 맞는 표현이죠. 명도전들을 상하여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이것은 어느 시기다? 이것은 철기가 되는 거죠. 철기. 그쵸? 이것은 어느 시기가 되고 청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기억 디귿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역사적 시기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6번은 이것도 이제 시기 문제예요. 시기 문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해도 봉산 지탐리에서 나온 이것은 황해도 봉산 지탐리는 어느 시대? 네, 신석기. 탄화된 좁쌀을 통해 농경 흔적을 알 수 있다. 탄화된 좁쌀은 조피수수. 그쵸? 조피수수는 어느 시대다? 그쵸? 밭농사와 관련된 신석기다.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나온 조개껍데기 가면 신석기죠. 단양 수양계에서 나온 물고기 조각. 단양 수양계는 구석기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평안남도 온천 궁산리에서 가락바퀴 뼈바늘 어느 시대? 네, 신석기죠. 그래서 정답은 1, 2, 4번은 맞는 똑같은 신석기가 되고 3번만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이 등장한 사회의 모습으로 맞는 것은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현상과 자연물의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정령숭배,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건 전부 다 어느 시대다? 신석기. 그쵸? 무당과 주술,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식물, 이건 무엇이다? 토테미즘. 이건 다 어느 시대다? 신석기와 관련 있죠. 그럼 신석기와 관련 있는 것을 찾아라. 의복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신석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이네요. 그쵸? 변홍사가 일반적이었다. 변홍사 일반적이었던 시기는 청동기 이후에 변홍사가 시작됐고 일반화된 것은 철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리를 이끄는 지배층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이건 말이 틀렸죠. 일단은 무리를 이끄는 사람. 이거는 구석기고. 그 다음에 계급은 없었죠. 구석기는. 근데 계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청동기로 봐야 돼요. 청동기.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동굴에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것도 어느 시기가 된다? 바로 구석기가 되겠죠. 구석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것은 1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 구석기와 신석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국가 형성부터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